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첫날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뉴욕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뒤로하고 3대 지수가 하락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물론 75bp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과연 12월에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금 누그러뜨린 50bp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사실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사이 전해졌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페드워치 툴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은 다시금 12월에 연속으로 5회 75bp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50%를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드리워졌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시장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우려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중요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목요일에 FOMC 결과에 따른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시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과연 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수준, 앞으로 피봇에 대한 기대감 혹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다우지수가 계속된 좀 의미 있는 10월의 시장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했지만 다우는 76년, 그러니까 1976년 이래 최고의 한 달로 마무리됐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마감 기준으로 해서 다우지수가 무려 14% 이상 한 달 동안 지수가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갔지만 계속해서 다우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다우지수의 상승을 두고 기술주나 성장주로의 시장의 관심이 이제 가치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우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76년에는 14.41%가 오른 바가 있었대요. 그게 또 10월이 아니고 1월이었죠.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10월은 14.1%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역사적이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은행과 같은 전통 가치주들이 다음 강세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우지수를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빅테크 대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했었던 지수의 움직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목요일 FOMC 회의를 앞두고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가 3,871포인트 선에서 0.7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좀 더 빠졌죠. 1% 넘게 하락한 1,988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9% 보면은 3대 지수 가운데서도 덜 빠졌습니다. 128포인트대 하락하면서 32,732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어제 국제유가는 지금 기준으로 WTI 1.92% 하락한 86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금 4% 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된 수치로는 4.07% 기록 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이번 주 인상을 하게 되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된 기대감이 연준이 이 다음, 그러니까 12월 회의 때는 조금 금리 인상의 그런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 신호가 이번 회의에 나온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실망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 나왔던 유로존 쪽의 물가는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이었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7%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되는 모습. 정말 너무나 심한 물가 상승률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1년 전에 얼마였는지를 보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유로존에 1년 전 지난해 10월 당시의 상승률이 4.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7%를 기록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지수의 움직임을 봐도 알겠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맵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금요일장에는 전부 이제 빨간불을 켰었던 종목들이 이내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사실 하락의 폭은 오른 것에 비해서는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59% 하락,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1.54%대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들도 좀 맞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44% 하락세 보였고, AMD도 3% 이상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선박을 했습니다. 보합권 마감하면서 0.11%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 주가도 1.99% 하락했고요. 메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6%대 하락을 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악재까지 좀 쏟아지면서 낙폭이 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오히려 0.5%대 소폭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1.3%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주말 사이에 많이 빠졌던 아마존은 0.94%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는 느낌이고, 테슬라는 0.43%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테슬라, 트위터 뭐 같이 묶어서 봐야 될까요? 지금 트위터의 주가는 오늘 밤사이에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한 30분 전 전해진 CNBC의 보도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직원들을 트위터로 그러니까 트위터로 투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한 50명 정도 투입을 시켰고, 지금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트위터 감원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감원이 50% 정도 이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트위터로서는 어쨌든 감원 계획 보통 발표가 되면 좋은 것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안 좋은 상황에서 감원을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감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그 트위터 직원들에게 일주일 이내에 구독 및 인증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수십 명의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다른 테슬라 직원에게 소셜 네트워크 코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을, 트위터 엔지니어들을 급파를 시킨 겁니다. 이걸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테슬라가 트위터와 이제 연관이 생겼고, 테슬라의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트위터에 급파시켜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폐지가 되고 주주분들은 다 돈을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을 보면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에너지주들의 상승의 배경에 있어서는 지금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발표가 나타나고 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엑소모빌의 주가는 0.1%대 상승, 쉐브론도 0.5%대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도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좀 보자면요. 이제 암젠이나 퍼스트솔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 시장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한 애널리스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네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한 6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도 이 회사의 성장 전망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9% 넘게 올렸고, 반면 암젠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스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 다음 주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열정이 좀 지나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보도. 그러나 암젠의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무려 20% 이상 상승을 한 부분에 비하면 어제 밤사이의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주 이 가운데 섹터 보이시죠? 뭐 존슨앤존슨은 하락을 했고 에브비도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선방하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암젠은 이 가운데 1.26% 하락한 $270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번 주에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어제 장중에 6% 넘게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실적에 부진한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될지는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브리핑 전달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애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애트니에서 시작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열이 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기대하다가 어제는 약간 기대감이 좀 꺾인 건지 아니면 그냥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가 고민을 하고 있는, 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베어마켓 랠리에 어떻게 무게를 좀 둬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기대감을 거둬야 되나요? 어제 미국장 흐름만 보면 기대가 좀 낮춰질 수 있는 살짝. 시각이긴 한데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지수는 다우입니다. 근데 어제 소폭 하락에 머무른 걸 보면 베어마켓 랠리 연장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흐름이 트리거로 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 안팎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다우지수의 10월 수익률을 보면 14.4%, 1976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연장될 수 있는 그 기대를 심어주는데 다우지수 역할이 최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차, 2차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차 때 베어마켓 랠리 때 수익률이 17.4%였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그때. 그리고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는 10월 13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9.1%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앞으로 좀 그 정도 수익률이 좀 더 연장되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현상인 건 분명 맞습니다. 근데 시장 심리는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가 연장됐으면 하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심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13일 날 9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가 전월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승으로 극복한 미국 증시가 사실은 베어마켓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가지 요인들이 2차 베어마켓 랠리 연장에 힘을 실어줄 걸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일, 25일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이제 역전된 모습들이 나타났죠.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되거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예측력이 높다고 보고 있는 지표가 10년물과 3개월물 역전이기 때문에 일단 10월 달에 그 지표가 역전됐다는 것 자체는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그 지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이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월 달 10년물 3개월물 금리 역전 이후로는 좀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한층 무거워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 부분 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앞으로 연준이 속도 조절 기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요. 네. 그 파월 의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과 네. 우리 개인분들이 어느 정도 힘듦을 각오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년물, 3개월물이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역전이 되고 네. 역전이란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이전에 한 2달 전에 파월 의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희생을 할 수도 있다. 네, 가게와 기업은 고통을 받고 있죠. 네. 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네.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가게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쵸. 그래서 이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연준은 금리 올리는 목적이 우선적으로 물가 통제이기 때문에 올해 6월 이후부터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제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네. 주거비를 중심으로 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은 아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미리 물가 통제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가 좀 많이 불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괜히 한번 반문해봤어요. 네. 문성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유를 들어봤고 네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75bp 금리 인상이 아닌 네. 50bp 금리 인상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이제 주요국들이 물가 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물가 통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고 네. 또 캐나다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긴축 종료를 미리 예고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중앙은행들이 통화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줬다는 부분들. 사실 금융시장은 한 발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로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폭을 줄였고 통화 긴축 종료를 예고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11월 FMC에서 사실 75pp 금리 인상은 기정화 사실을 해줬고요. 그리고 12월 FMC에서는 사실 기준금리를 어느 폭까지 올릴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월 FMC 때 75bp 금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시에는 선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말에 리포트 했을 때 그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FMC에서 75bp 금리 올리는 확률을 81.2% 정도 보고 있고 12월 FMC 사실 75bp 금리 인상 확률은 8.4%로 상당히 낮아요. 오히려 50bp 인상이 46.8%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12월 FMC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피봇이 50bp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11월 FMC보다는 12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11월 FMC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속도 조절 기대 좀 미리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연장에 좀 무게를 둔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진할 거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FMC에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을 재차 부각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는 지금 19만 건이에요. 전월이 26만 3천 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수치이죠. 그리고 실업률도 전월에는 3.5였지만 이번 10월 실업률은 1%포인트 정도 올라서 3.6%.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해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이번에 예상치가 4.7% 정도 예상이 됐는데 전월이 5%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구매력 감소에 따른 물가 둔화에 대한 해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물가인데 물가를 올리는데 견인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주거비하고 임금이잖아요. 근데 임금이 앞으로 구매력 둔화에 따라서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높이는데 10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10월 고용지표 역시 베어마켓 랠리가 연장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사실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를 상당히 높이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오히려 또 상승하는 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의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지난 10월 13일부터 나타나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베어마켓 랠리 때 17.4% 올랐고요. 2차 베어마켓 랠리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9.1%. 그 차이인 한 8.4% 정도까지는 12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좌우할 수 있는 11월 10일 날 미국의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좀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S&P 500 지수 중순까지는 네 기준으로 뭐 적용을 해보면 한 4,225포인트 정도까지는 4 보는 겁니까? 네? 다음 주에 4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8.4% 정도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걸 S&P 500 지수에 적용을 해보면 4,225포인트 정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방 압력이 지금으로서 좀 높다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원래 숫자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숫자를 잘 외우시는 분이 근데 이제 그 정도를 좀 염두에 둘 정도로 지금의 기대를... 시장의 분위기는 의외로 좀 달라지고 있고 지금의 다우 지수를 좀 선제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월 기준으로만 해서 14%,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을 저는 그냥 전달만 드렸지만 문성님께서 보시기에 다우가 이렇게 좀 선방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다우는 구성하고 있는 기업 수가 30개밖에 되지 그쵸.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 전반의 흐름들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가 선제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은 상당히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확정 실적들이 추정 실적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 심리가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역시 올해 3분기 이후 4분기 내년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4분기가 3.6, 내년 1분기가 5.8 정도. 그러니까 실적은 3분기 이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적 시즌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초입보다는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실적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시즌 결과 그대로 좀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상대적인 매력이 단기적인 정말 짧긴 하지만 다우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실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 증시의 방향을 네. 가늠하는데 다우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방향을 가늠할 때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다우가 뭐 나스닥이단 S&P 500 지수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우가 2차 베어 마켓 랠리가 연장되고 실제적으로 끝나는 그 시점까지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선봉장에 있었던 다우가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제한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숙님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였으면은 지금 방금 욕하실 뻔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뭐 결국에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인가요? 맞습니다. 어차피 75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7년 12월 이후 가장 정책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이 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에 대한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여부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좀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11월 FOMC 기준금리 인상폭은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우리가 50bp 인상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지 그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항상 얘기를 좀 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정치인들하고 투자자들이 과도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이제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연준이 좀 받아들일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택 지표들 그리고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 이런 전망들을 놓고 봤을 때 향후 경기 둔화 신호를 좀 발신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보면 2.6% 성장을 하긴 했는데 소비가 상당히 좀 악화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수치를 좀 보였던
어떤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 이후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4일날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 결과 제가 부진하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미 연준도 그 예상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MC 때 그 부분을 기준금리 인상 폭에 반영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9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연말 최종 정책 금리를 4.4, 내년도 4.6, 그리고 2024년도를 3.9로 제시를 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상단이 4.6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75pp, 12월 달에 50pp 그렇게 올려도 상단 아래에 있는 수치에 맞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년도 상단이 4.9예요. 근데 올해 내년도 1월과 3월 달에 25pp씩 올리게 되면 5%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을 넘어서게 돼버리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12월 FMC에서 내년도 점도표 숫자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단을 올리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12월 FMC에서 50pp 금리 인상을 올리는 걸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월 FMC 때 50pp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75pp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12월 달에 점도표 숫자를 좀 바꿀 여지가 분명히 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1월, 3월 달, 그리고 내년은 1월 달 FMC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월에서 2월을 넘어가는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 FMC라고 얘기해도 그 기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1월, 3월 달에 25pp씩 올리게 되면 내년 3월이면 연준은 정책 금리를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한 한 해였다고 본다고 하면 내년은 사실은 통화 긴축이 완화되는 그 한 해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증시 불안정성도 내년 1분기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피크아웃. 이거는 올해 6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연준의 정책금리 피크아웃입니다. 근데 내년 3월이면 중단될 거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금리는 정책금리보다 좀 빨리 움직여요. 내년 연준이 3월 달에 정책금리를 중단하게 되면 내년 2월 이전에 시장금리를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연준이 내년 1월 달에 정책금리를 중단하게 되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12월 이전부터 시장금리를 피크아웃을 하게 되죠.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 1월 달에 물가, 시장금리, 정책금리 피크아웃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경제도 좀 안정되고 증시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중간 선거도 예정돼 있잖아요. 현지 시각으로 11월 8일이니까 우리는 수요일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뭐 어떤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네. 7월 이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높았고 경기도 둔화되다 보니까 바이든 민주당이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7월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됐죠. 왜냐하면 6월 말에 낙태권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선거 분석 매체 538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67% 정도 보고 있고요. 하원에서 공화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확률을 7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어느 정도 공화당에 뺏기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좀 경합지로서 부각되는 게 4곳 정도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이스콘신주, 그리고 조지아주, 네바다주 이렇게 4곳이 경합지로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하고 네바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원은
공화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입장에서는 좀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국에게 좀 유리하게 좀 바뀔 여지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좀 가지고 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26%, 인플레이션은 18% 정도 주요 현안으로서 많이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안을 꼽았던 응답자의 64%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심판론이 부각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질 부분들도 기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2.6%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사실 바이든 민주당이 약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심판론을 다소 누그러뜨리는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경기 둔화가 좀 완화되고 좀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중간 선거 결과가 바이든 민주당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뭐 10년물과 3개월물이 서로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러지? 서로 역전이 네네.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경기의 지금 향방을 문수성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피한 경기에 대한 침체 얘기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논의해야 될 만한 시기가 될까요? 혹시 제가 차트 하나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마 띄워주시면 그림 3번이 그림 3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 송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미국채 10년물, 3개월물 역전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1962년도 이후에 음영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스프레드를 제가 그려놓은 거죠. 근데 올해 10월 달에 이게 역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3개월물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나면 한 1년 시차를 두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항상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 들어갈 때 수순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때 10년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년이 더 힘들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제 안 하면 그때 이유가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순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그 이유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건너뛰고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일단 중단되고 나면 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걸로 대부분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패턴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보통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연을 갖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미경제연구소가 좀 명확하게 답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주택 경기가 요즘에 좋지 않고 또 지금 민간 투자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저축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 여력이 있다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미국 경제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좀 늦춰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내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시차를 가지고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이전까지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맞지만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좀 너무 확대 해석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시장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문성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우리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낸 트렌드 코리아가 3프로TV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프리미엄 클래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진의 2023년 전망과 강의에서만 선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3프로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내년의 트렌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3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의 특별한 만남, 11월 7일까지만 4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쉬었습니다. 지난주까지 6일 연속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네. 다우지수는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좀 쉬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고, 물론 떨어진 것들도 제법 떨어진 것들이 있죠.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금요일날 잠깐 쉬었던 떨어짐을 좀 쉬었던 메타 플랫폼스 같은 오늘도 6% 떨어져서 이제 $90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상당히 심각한데요. 여하튼 금리 결정이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그리고 한 3시 한 15분 20분부터 기자들 앞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인터뷰가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 내지 우려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9시 반일 텐데요. 10시 좀 넘어서 나왔죠.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고용보고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그런 발표 주요한 일정 2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을 뭔가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하튼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긴 7일 만에 떨어졌지만 월간 단위로 한 14.1%가 올라가면서 1976년 이후 최고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이 올라갔고요. 섹터별로 보면 물론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지만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은근히 금융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 흐름도 우리가 짚어볼 부분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요. 금리랑 달러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 기억에는 3.9%대에 들어갔었잖아요. 이 10년물 금리가요. 그게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4.1 정도에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75bp 올라가면 이제 4%대 시대에 들어가니까 어떤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마지막 그럴 가능성이 없죠. 마지막이라 그러면 2-3개월 전에 좀 고점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지만 아직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함부로 지금 쉽게 꺾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달러도 소폭이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80%나 90%는 의미가 없습니다. 11월 2일 금리 결정은 75bp 인상 가능성이 88%니까 그냥 100%라고 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혹시라도 이러다가 이제 50bp 올라가면 이제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그런 기대감은 별로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예, 혹시 그럼 이제 큰 선물이다라는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점도표 상에는 이제 이게 50bp가 나야 되는데 12월 달 14일인데요. 이게 보면 아직까지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금 여전히 75bp 금산 인상 이렇게 되면 5번 연속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올라갔다 이것도 한때 60, 70% 갔다가 그렇죠. 또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지난주 금요일 목금 하면서 이게 다시 좀 5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언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목요일 날 내일까지 내일 우리 한 시간 수요일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 이쪽으로 커지던지 요게요.
뭔가 얘기를 하면 얘기에 따라서 목요일 날에 따라서 이게 커지든지 50pp가 커지든지 아니면 75pp가 금리의 가능성이 커지든지 바로 영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새벽에는 여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이쪽이 커지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50pp 금리 인상이 커지는 쪽으로 만약 나오면 주가는 상당히 목요일 날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75bp 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죠. 결과는 실망이 나오면 주가는 뭐 다시 좀 하락 조정 내지는 좀 반등이 좀 자제되거나 뭐 요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보고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떤 말에 따라서 50bp냐 75bp냐가 우리가 방향성을 볼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겠고요. 오늘 보면 애플은 1.5% 떨어졌지만 애플은 뭐 실제로 보면 시초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이제 십자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요. 아마존도 0.9%가 큰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이제 악재를 보여주는 안 보이잖아요. 6%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밑에 있네요. 거래량이 붙어 있네요. 네,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날 장수 부사장이 이게 한 40분짜리니까 좀 길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짧게 보실 분은 토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그림 5장으로 정리한 거 있는데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지금 월가 시각이 냉랭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의 메타 쪽에 있어서 비용 증가도 장기적으로 문제지만 SNS 쪽은 그나마 좀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데 어제 인스타그램 오류가 있었다고 뭐 엎친 격으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뭐 오류라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겠죠. 하필이면 지난번에 우리나라 카카오톡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뭐 다 그런 거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건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 나더라도 큰 생명에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메타 플랫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의 그래프로 내일 한번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아니면 오늘 낮에 좀 다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면 될 텐데 아주 5가지의 그래프가 아주 명확합니다. 주가 떨어져 있다는 거 하나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자체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특히요. 특히는 순현금 흐름이 단위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는 빌리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빌리언 몇 빌리언 했는데 지금 밀리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 비해서 4분의 1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만 보면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를 수 있겠죠. $90 그리고 이 주식이 PR이 지금 10배가 안 나올 겁니다. PR이요. 메타가요? 네, 메타가 10배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그래서 그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회사가 광고가 지금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것들에 투자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는다는 것인데 반면에 지금 보여드린 것은 영어식으로 하면 boring stock입니다. 지루하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돈을 벌 것 같지도 않은 주식을 영어식 표현을 하면 boring st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ring stock이라고 여러분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뭐 진 크레이머도 얘기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JP 모어도 얘기한 적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여튼 지겨운 주식입니다. 우리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주가 흐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면 농심 같은 겁니다. 농심이나 뭐 대한제당 예전에 보면 대한제당 큰 움직임이 없네. 네, 큰 움직임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보링 스택으로 그러는데 딱 이런 것들입니다. 딱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4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캠프웰 숲입니다. 숲. 우리나라는 별로 안 먹지만 미국에서는 숲이 하여튼 기본이니까요. 제너럴 밀즈는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겐다스죠. 하겐다스도 있고 뭐 다양한 과자도 있고 뭐 이렇게 식품도 있는데 제너럴 밀즈는 이거 그러니까 이 제너럴 밀즈는 모르시더라도 회사 이름 모르시더라도 브랜드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켈로그는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자주 먹었다. 허쉬는 이제 이남우 교사 많이 얘기하셨던 건데요. 오늘 허쉬는 이제 주가가 약간 떨어졌지만 이 주식들이 올라간 게 있느냐 오늘 올라간 거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보합 내지 약보합이거든요. 근데 이 4개가 모두 사상체육과로 마감됐거나 사상체육과 갔다 왔어요. 이게 바로 보링 스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주식들을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실 분이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 손이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뭐로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관점에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가치주라든가 어떤 방어적인 주식들 이런 것들에서 분산 투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고 적금은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갖고 가실 텐데 그거는 종목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 이제 펩시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린 ETF 같은 걸 해서 최소한의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한 달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금융주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지난 한 달간이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반등하다 보니 금융주랑 애플이 가장 비중이 큰 게 뭐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카콜라 같은 거 있는 거가 벅시에 쓰이잖아요. 네. 벅시에서 오늘 뭐 떨어졌겠죠. 시장에 떨어졌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하나의 그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거가 한두 종목에 어떤 집중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 쉽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몰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집중 투자하고 집중 투자를 트레이딩하는 습관이 한국 주식 투자에서는 아주 그죠 상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그런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잘 피킹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술에 가는 건 하나 모르지만 그러니까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 투자, 몰빵 투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런 거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되는데 그게 특히 한국 주식은 될지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분입 어떤 바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에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런 것들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좀 천천히 가는 거. 과속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종목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그 기업. 어느 거요? 에어비앤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실적 예상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보셔야죠. 에어비앤비는 정확하게 이제 3번 기업이죠. 3번 기업. 이익은 날것 말듯 하고 있고 올해는 온 전체로 보면 흑자 나가고 있고요.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 올해 1분기에서 이제 에비타로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금리의 상승 시기에는 여전히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에어비앤비는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하지만요. 하는데 언제 노려야 되냐면 앞서 이제 문남중 의원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뭐 기본 맥락은 저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할 텐데요. 금리의 고점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 아는 거죠. 금리의 고점. 그러니까 피크를 알 수만 있다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전에 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건 우리가 단언할 수 없죠. 문담중 의원은 이제 이코노미스트고 투자 전략을 전문으로 하시니까 딱 예측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이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통상 바로는 안 바뀌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내년 3월에 만약 금리가 고점이라 그러면 금리 마지막 찍는다 그러면 통상 3개월. 그러니까 12월, 11월, 12월 이럴 때를 바닥을 형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3월이면 2월 정도 1월에 시중금리 고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언저리에 사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은 관심만 두시고 없는 분은 한 주 정도만 그냥 관심에 있는 정도만 사셔야죠. 지금 이거를 그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의 그 CEO 잠깐 매번 그 사람 이름을 못 외웁니다. 에어비앤비의 CEO는 항상 발표하다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뷰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런 관광시장, 여행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그분이 한번 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도 잠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내일이나 이번 주에 또 인터뷰 나올 겁니다. 시장 실적 발표하면. 그때 가장 무서운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건 에어비앤비 CEO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요. 네? 브라이언 체스키. 맞아. 브라이언 체스키 형님이 얘기한 거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3년여 동안 CMO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 책임. 네. CMO 마케팅 책임자예요. 마케팅 책임자한테 전권을 줬다는 겁니다. 무슨 전권을 줬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엄청 광고를 하라고.
광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마케팅에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디에 했겠습니까? 뭐 구글에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하고 뭐 틱톡에도 다 그런 온라인 광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갑자기 뉴욕타임즈에 광고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적게 했겠죠. 온라인 광고를 했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정권을 주고 광고 시장을 투입했는데 그 결과 뭔지 아세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효과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들한테도 자기가 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모바일 광고나 이런 광고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걸. 전혀 없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의 과장이었겠죠. 자기는 이미 에어비앤비가 알려졌으니까 알겠지만 이미 알려진 그건 제가 뇌피셜을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광고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멘트고 그래갖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있죠.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주가 판단은 그런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에어비앤비의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튼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모바일 그러나 디지털 애드 시장이 약간 위축되고 있는 건 팩트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주식 이야기하는 거를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 쇼츠로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정리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3번이 뭐예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주 1분 내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월가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11월의 첫날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이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고 벌써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못했던 아쉬운 일들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11월, 12월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6시 30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